약탕기가 발에 차여 뒤집히는 순간 끓는 약이 그대로 며느리의 치마를 적시며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소리 한 번 내지 못한 채 무릎을 꿇고 그 자리를 닦고 있었습니다. 사람 취급 한 번 받지 못한 채 개밥 그릇 같은 함지박으로 3년을 버텨온 그 여인을 집안에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내쫓아 버립니다. 하지만 대문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아무도 몰랐습니다. 가장 천하게 버려진 그 여인이 한양의 권세가들까지 고개 숙이게 할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그 모든 비밀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이었을까요? 충청도 어느 고을에 박씨라 하는 양반 가문이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박참판은 한양에서 벼슬을 지낸 분이라 고을 사람들은 박씨집 행랑채만 보아도 길을 비켜 걷곤 했습니다. 대대로 문과의 급제한 이가 이어져 내려왔고 고을 사또가 바뀔 때마다 먼저 박씨 집에 인사를 올리던 가문이었습니다. 그 집안을 홀로 이끌고 있는 이가 바로 박씨 부인 윤씨, 파평윤씨, 문중에서 시집온 마님이었습니다. 50이 넘은 나이에도 허리가 한치도 굽지 않았고 눈 한 번 치뜨면 하인들이 고개를 받고 숨을 죽이는 위엄을 지닌 분이었습니다. 친정 또한 한양에서 내로라 하는 명문이라 피와 뼈에 양반의 자존심이 새겨져 있는 분이었습니다. 아들은 하나, 박치영이었습니다. 나이 22에 소가에 합격하여 성균관 유생의 이름을 얻었으나 대과의 문턱은 아직 밟아보지 못했습니다. 글은 곧잘 읽되 제 생각을 내세우지 못하는 성정이라 어머니 앞에서는 늘 고개를 숙이고 어머니의 말이라면 옳건 그르건 따르는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박씨 가문에 3년 전 한 여인이 며느리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연희, 산골 마을에서 약초를 캐어 팔던 어미의 딸이라 했습니다. 바느질이 곱고 글을 읽을 줄 알며 약재를 다루는 솜씨가 남달랐으나 양반가의 법도를 배운 적 없는 미천한 집안의 딸이라 했습니다. 이 혼사가 어찌 이루어졌는지를 말하자면 이러했습니다. 돌아가신 박참판이 한양에서 벼슬하던 시절 한 번은 중한 병에 걸려 백약이 무효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은밀히 약을 구해 목숨을 살려준 이가 있었는데 그 이가 훗날 혼사 하나를 청했습니다. 그선 제 혈육 가운데 한 아이가 있으니 때가 되면 귀때기 아들과 이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박참판은 목숨을 살려준 은혜가 깊어 승낙했고 그 약속은 세월이 흘러 참판이 세상을 뜬 뒤에야 이행되었습니다. 크커 윤씨 마님은 처음부터 이 혼사가 못마땅했습니다. 약속을 한 것은 돌아가신 시아버지였고 정작 상대가 누구인지 자세히 알 도리가 없었습니다. 중매를 넣은 이가 데려온 여인은 눈이 맑고 얼굴이 단정했으나 함께 온 어미는 손톱 밑에 흙이 끼어 있고 저고리 어깨가 해진 사람이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산에서 약초를 캐는 사람이었습니다. 혼례는 치러졌으나 마님의 마음은 처음부터 철문처럼 닫혀 있었습니다. 명문 양반가의 안채에 산골 약초꾼의 딸이 올라앉았다는 사실이 마님에게는 가문의 기둥에 칼자국을 낸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혼례 이튿날 아침 연희가 새벽같이 약탕기에 물을 올려 시어머니의 보약을 다렸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약탕기를 들고 안방 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이 문을 열었습니다. 약탕기를 보았고 연희를 보았고 발을 들어 약탕기를 걷어찼습니다. 탕기가 뒤집히며 뜨거운 약물이 마루 위로 쏟아졌습니다. 연희의 치마가 젖고 손등이 되었으나 마님은 눈 한 번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약초꾼의 딸이 끓인 약을 내가 마셔야 한단 말이냐. 네가 양반가에 발을 들인 것만으로도 하늘에 감읍해야 할 것이야. 연희는 대인 손으로 마루 위에 약물을 닦아냈습니다. 치마자락으로 닦아 무릎 아래까지 젖었습니다. 입술 한 번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연희의 하루는 이러했습니다.
새벽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부엌에 불을 지피고 장독대를 살피고 밥을 짓고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상을 차려 안방에 들이면 마님과 치영이 먼저 먹었고 연희는 부엌 뒷문 밖 마당 한편에 놓인 함지박에 식은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밥그릇이 아니었습니다. 하인들이 개밥을 담는 것과 같은 크기의 함지박이었습니다. 종들도 이를 보았습니다. 부엌대기 막순이가 몰래 따뜻한 국물을 떠다 주려 했으나 마님이 이를 알고 막순이의 뺨을 때렸습니다. 그 뒤로는 아무도 연희에게 음식을 건네지 못했습니다. 마님은 틈만 나면 연희의 출신을 들먹였습니다. 이웃 양반과 마님들이 모여 차를 마시는 자리에서 마님은 연희를 불러 세웠습니다. 연희가 들어와 절을 하고 서면 마님이 손님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집 며느리를 보시지요. 산에서 약초나 캐던 집 딸이라 양반의 법도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손톱 밑에 흙이 빠지지 않는 것을 보십시오. 연희의 손톱은 깨끗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손을 닦고 또 닦았으니까요. 하지만 마님은 없는 흙을 보았고 손님들도 없는 흙을 보는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두 손을 등 뒤로 감추고 손가락 끝으로 자기 손목을 꽉 쥐었습니다. 어떤 날은 더 심했습니다. 마님이 연희가 빨래한 적삼을 들어 마당 한가운데 내던졌습니다. 하인들이 보는 앞이었습니다. 이것이 빨래냐? 약초 캐던 손으로 양반가 옷을 만지면 때가 묻는 줄을 모르겠느냐. 적삼에는 얼룩 하나 없었습니다. 연희는 묵묵히 주워 다시 빨았습니다. 차가운 우물물에 손이 갈라지고 피가 배어 나왔으나 입을 꽉 다물고 빨래판 위에서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날은 마님이 연희에게 뒷산에서 땔감을 해오라 시켰습니다. 종이 할 일이었으나 마님은 일부러 연희에게 지게를 지워보냈습니다. 산에서 자란 것이 산일은 잘하겠지. 연희는 지게를 지고 뒷산에 올라 나무를 해왔습니다. 지게의 무게의 어깨가 붉게 벗겨졌으나 마당에 나무를 부려놓고는 곧장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치영은 이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고개를 들었으나 어머니 앞에서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방에서 둘만 있을 때 연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심하시긴 하오. 하지만 조금만 더 참으시오. 연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서방님. 그러나 그것이 치영이 아내를 위해 한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치영은 오히려 연희를 부끄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균관에서 글벗들을 만날 때면 자연히 아내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누구는 판관의 딸을 아내로 맞이했고 누구는 어느 명문의 교수와 혼인했다는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그때마다 치영은 술잔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산골에서 약초 캐던 집 딸이라는 말을 차마 입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한 번은 글벗 하나가 물었습니다. 치영아, 네 아내는 어느 집 교수냐? 치영은 시선을 피하며 대답했습니다. 먼 고을의 작은 집이라 이름을 대도 모를 것이네. 글벗이 어깨를 치며 웃었습니다. 참판 때 며느리인데 그래도 제법 괜찮은 집이겠지. 치영은 웃지 못하고 고개만 돌렸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치영은 마루에서 빨래를 개고 있던 연희를 보자마자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밖에서 고개를 들 수가 없소. 연희의 손이 빨래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치영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방님. 그 목소리에는 슬픔이 있었으나 눈빛은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영이 먼저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렇게 첫 해가 지나갔습니다. 둘째 해에는 마님의 구박이
더 교묘해졌습니다. 마님은 대놓고 소리치는 대신 연희를 집안에서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제사 때 며느리가 해야 할 절차를 종에게 맡기고 연희에게는 바깥 부엌에서 그릇이나 닦게 했습니다. 양반가의 제사 법도를 모르는 것이 상 앞에 서면 조상님이 노하실 것이야. 마님은 그렇게 말하며 연희를 제사상 앞에 세우지 않았습니다. 친척들이 찾아오는 날이면 더 심했습니다. 마님은 연희를 아예 안채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바깥채에서 음식 준비만 하고 상을 차려 보내고 설거지를 하고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친척들 중에는 치영의 아내 얼굴을 한 번도 본 적 없는 이가 있었습니다. 한 번은 고모뻘 되는 어른이 왔다가 물었습니다. 치영이, 아내는 어디에 있느냐? 윤씨 마님은 부채로 얼굴을 가리며 말했습니다. 바깥에서 일을 하고 있지요. 안채에 앉힐 만한 아이가 못 됩니다. 고모뻘 어른은 고개를 끄덕였고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바깥채에서 연희는 절구에 양념을 쬐다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절구를 쬐던 팔이 잠시 멈추었습니다. 절굿공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가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러나 울지 않았습니다. 연희는 다시 절구를 쬐기 시작했습니다. 연희에게는 밤이면 하는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일과가 끝나고 마님과 치영이 잠든 뒤 연희는 바깥의 구석방에 들어가 작은 약상자를 열었습니다. 등잔 하나를 켜놓고 약초를 골라 말리고 약재를 빻고 처방을 종이에 적었습니다. 산골에서 어미에게 배운 것이 아닌 다른 곳에서 배운 솜씨였습니다. 약재를 다루는 손놀림은 정밀했고 처방을 적는 글씨는 반듯했습니다. 마님은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에 뒷간을 다녀오다 바깥에서 불빛이 새어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연희가 약재를 앞에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한밤중에 무슨 짓이냐? 죄송합니다, 어머님. 잠이 오지 않아 약재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코를 찡긋거리며 약재를 발끝으로 밀어냈습니다. 약초꾼의 딸은 역시 풀뿌리 만지는 것밖에 모르는 게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물이나 길어라. 연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돌아간 뒤에도 약상자를 덮지 않았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연희의 손이 약초를 다듬을 때마다 작은 종이 위에 처방이 한 줄씩 늘어갔습니다. 그 처방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는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연희의 허리춤에는 늘 한 가지 물건이 감추어져 있었습니다. 옥패 하나, 혼례 전날 밤 한 노인에게서 받은 것이었습니다. 그 노인은 연희의 두 손을 맞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3년을 견뎌라. 이 옥패를 몸에 지니되 아무에게도 보이지 마라. 3년이 찬 뒤에 네가 어찌할지는 그때 네 스스로 정하거라. 연희는 그 말을 뼈에 새기고 3년 동안 단 한 번도 옥패를 꺼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한 번은 우물에서 물을 쬐다가 옥패가 저고리 안에서 흘러내릴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연희가 황급히 손으로 가슴팍을 누르는 것을 마님이 얼핏 보았습니다. 거기 뭘 숨기고 있느냐? 아닙니다, 어머님. 저고리 매듭이 풀어진 것입니다. 마님은 대수롭지 않게 돌아섰습니다. 산골 약초꾼의 딸이 가진 것이라고는 해진 저고리 한 벌이 전부일 것이라 여겼으니까요. 둘째 해가 저물고 셋째 해가 밝았습니다. 셋째 해봄, 마님의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다 함은 나아졌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마님은 이제 연희를 내보내기로 마음을 완전히 굳힌 것이었습니다. 치영에게 좋은 혼처가 나타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웃 고을 군수의 딸이 혼기에 들어섰는데 그 군수가 박씨 가문과 사돈을 맺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마님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군수의 딸이 며느리로 들어오면 치영의 과거 응시에 힘이 되고 가문의 위상이 한 단계 올라갈 터였습니다.
마님은 치영을 안방으로 불러앉혔습니다. 아들아,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어머니, 제게는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치영이 머뭇거렸으나 마님은 칼같이 잘랐습니다. 약초꾼의 딸을 아내라 부르기가 부끄러운 줄을 모르겠느냐. 군수댁 규수를 맞이하면 네 앞길이 활짝 열린다. 하지만 이미 혼인을 했는데 내쫓으면 될 것이야. 칠거지약 중 무후가 있지 않느냐. 3년이 되도록 아이가 없으니 명분은 충분하다. 치영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나 마음 한편에서는 연희와의 혼인이 자신의 앞길을 막는 돌멩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글벗들 앞에서 고개를 숙이던 기억이 어머니의 말보다 더 크게 치영의 마음을 밀었습니다. 며칠 뒤 마님은 연희를 안방으로 불렀습니다. 3년 동안 안방 문턱을 밟은 적이 없던 연희가 그날은 안방으로 불려 들어갔습니다. 방 안에는 마님과 치영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들어오너라. 마님의 목소리는 차가웠으나 오늘은 소리를 지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서늘했습니다. 연희가 안으로 들어가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3년이 되었다.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3년 동안 아이도 없고 양반가의 법도도 익히지 못했으니 이 집에 더 있을 까닭이 없다. 오늘로 이 집을 나가거라. 연희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치영이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하지만 어머님 뜻이 그러하니 어쩔 수 없어. 연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는 슬픔이 있었으나 그 아래에는 3년 동안 한 번도 보인 적 없는 빛이 있었습니다. 그러시다면 따르겠습니다. 마님은 연희가 울며 매달릴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혹은 원망의 말이라도 한마디 쏟아낼 것이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연희는 담담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 3년을 살았으나 단 한 번도 그릇에 밥을 담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나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엌에서 물 한 사발만 마시고 가도 되겠습니까? 마님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부엌은 네가 드나들던 곳이니 알아서 하거라. 연희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물을 한 사발 떠서 마당 한편 3년 동안 밥을 받아먹던 그 자리에 서서 마셨습니다. 다 마신 뒤 사발을 씻어 제자리에 놓고 바깥의 구석방으로 가서 짐을 꾸렸습니다. 짐이라 해봐야 보자기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연희는 짐을 꾸리며 한 가지 물건을 방 안에 남겨두었습니다. 약상자 옆에 가지런히 놓아둔 작은 종이 묶음이었습니다. 3년 동안 밤마다 약재를 다듬며 적어놓은 처방전들을 연희는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보자기를 들고 마당으로 나온 연희에게 마님이 마지막 말을 던졌습니다. 2번 다시 이 대문 안에 발을 들이지 마라. 들어왔던 것부터가 실수였으니. 연희는 대문 앞에서 멈추어 돌아보았습니다. 어머님, 먼 훗날 다시 뵐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부디 오늘을 기억해 주십시오. 마님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미천한 것이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아닙니다. 그저 인사를 드린 것입니다. 연희는 깊이 절을 하고 대문을 나섰습니다. 치영은 마루 끝에 서서 아내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걸어가는 그 등이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보자기 하나 든 여인의 걸음이 쫓겨나는 사람의 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연희가 나갈 때 표정이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치영이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이상하긴 뭐가 이상해. 쫓겨나면서 체면이라도 세우려 한 것이지. 약초꾼의 딸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마님은 그렇게 말했으나 연희의 마지막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눈이 3년 동안 보아온 눈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한편 대문을 나선 연희는 고을길을 따라 걸었습니다. 고을럭이
느티나무 아래에 다다르자 낡은 수레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수레 옆에 늙은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을 장터 옆에서 약재를 팔던 할머니였는데 사실 이 할머니는 3년 전부터 이 고을에 자리를 잡고 연희의 소식을 한양에 전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아씨, 3년이 다 찼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이제 끝났습니다. 연희의 목소리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부엌에서 고개를 숙이고 죄송합니다 하던 그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먼 산을 바라보는 그 모습은 처음부터 약초꾼의 딸이 아니었던 사람의 모습이었습니다. 할아버님께 전해주세요. 3년을 마쳤다고. 네, 아씨, 이미 한양에 파발이 나갔습니다. 좌의정 어르신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희는 수레에 올랐습니다.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고울이 천천히 멀어졌습니다. 연희는 한 번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박씨 가문의 기와 지붕이 손톱만큼 작게 보였습니다. 허리춤에 옥패를 꺼내어 손 위에 올렸습니다. 옥패에 새겨진 글자가 햇빛에 드러났습니다. 정좌의정 가문의 문장이었습니다. 3년이 길었습니다. 연희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원한이 아닌 오래 참아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연희가 떠난 뒤 박씨 가문에는 묘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처음 며칠은 마님이 홀가분했습니다. 미천한 며느리를 내보냈으니 이제 가문의 체면이 바로 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웃 양반가 마님들을 불러 차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 아이를 내보냈지요. 이제야 숨이 트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양반가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은 일찍 정리하는 것이 옳지요. 마님들은 고개를 끄덕였으나 그중 한 사람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가 나갈 때 울지도 않았다면서요. 마님은 부채를 접으며 말했습니다. 울기는요, 제 처지도 모르고 당당한 척 하더군요. 약초꾼의 딸이 체면을 세우려니 우습기만 하지요. 하지만 마님의 목소리에는 자신감만큼이나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을 장터에서는 소문이 바람처럼 퍼졌습니다. 박씨댁 며느리가 쫓겨났다더라. 3년을 살았으면 정도 들었을 텐데. 그래도 약초꾼의 딸이 양반가에 시집간 것부터가 무리였지. 소문은 장터에서 주막으로, 주막에서 객주로, 객주에서 길가로 퍼져나갔습니다. 마님은 어딜 가든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대놓고 손가락질하는 이는 없었으나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처럼 따라왔습니다. 치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균관에서 글을 읽으려 해도 글벗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치영아, 아내를 내보냈다며 사정이 있었네. 그래도 3년이나 살았는데 좀 야박하지 않았나. 치영은 말을 돌렸으나 귀끝이 벌레께 달아오르는 것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치영이 마님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람들이 자꾸 묻습니다. 묻는다고 뭐가 달라지느냐.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마님은 강하게 말했으나 그날 밤 잠자리에서 연희의 마지막 말이 자꾸 귓전을 맴돌았습니다. 먼 훗날 다시 뵐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었는지 마님은 알 수 없었습니다. 알 수 없어서 더 불안했습니다. 열흘이 지나고 보름이 지났습니다. 연희에 대한 소식은 어디에서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장터 옆 약재 할머니도 어느 날 자리를 걷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연희가 어디로 갔는지 아는 사람이 없더군요. 이웃집 하인이 전한 말이었습니다. 알 필요도 없다. 이제 남이야. 마님은 단호하게 잘라 말했으나 가슴 한편의 불안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연희는 한양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수레가 한양 성문을 지나
큰 길을 따라 달렸습니다. 저잣거리를 지나 높은 담장이 늘어선 거리로 접어들자 그 중에서도 가장 높고 단단한 돌담이 나타났습니다. 정좌이정 대감의 저택이었습니다. 대문이 열리자 하인들이 일제히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씨, 돌아오셨습니까? 어르신께서는 어디 계시냐? 사랑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연희는 곧장 사랑채로 향했습니다. 넓은 마당을 지나 안으로 들어서자 70이 넘은 노인이 서안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백발이 상성하였으나 눈빛은 서리빨처럼 날카로웠고 등은 대들보처럼 곧았습니다. 조정에서 좌의정을 지내고 지금은 물러나 있으나 그 한마디에 관아가 움직이고 고울이 흔들리는 어른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연희가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노인은 손녀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3년 전 보냈을 때보다 얼굴이 여위었고 손이 거칠어져 있었습니다. 우물물에 갈라진 손등, 지게에 벗겨진 어깨를 노인이 보았습니다. 노인의 눈가에 물기가 고였으나 금세 거두었습니다. 3년이 찼구나. 네, 할아버지. 고생이 많았겠다. 연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함지박에서 먹던 식은 밥, 발로 걷어차인 약탕기, 등에 지게를 지고 산을 오르던 날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으나 연희는 눈을 한번 감았다 뜨고 입을 열었습니다. 덕분에 사람을 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은 제가 높은 곳에 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땅바닥에 엎드려 있을 때 드러나는 법이다. 네가 그것을 몸으로 겪은 것이니 헛된 세월은 아니었다. 네, 이제 네 자리로 돌아오너라. 이 집안의 살림을 네게 맡기겠다. 연희는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정좌이정 가문은 한양에서 손꼽히는 세도가였습니다. 좌이정 어른의 유일한 직계 손녀인 연희에게 가문의 살림을 맡긴다 함은 사실상 이 대감댁의 안주인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연희는 사랑채를 나와 안채로 들어갔습니다. 안채에는 이미 연희를 위한 방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한 비단 저고리가 놓여 있었고 빗과 장신구가 갖추어져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거울 앞에 선 연희는 허리춤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3년을 함께한 옥패를 손 위에 올려 바라보다가 머리막 서랍에 넣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모습은 함지박에서 밥을 받아먹던 그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좌이정 가문의 손녀, 한양 세도가의 안주인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하인 하나가 급히 들어와 아뢰었습니다. 아씨, 지방 고을에서 소송건이 올라왔는데 그 중에 박씨성을 가진 양반가의 청원이 있습니다. 연희의 손이 거울 위에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박씨 가문이라 어느 고을이냐? 하인이 고을 이름을 대자 연희의 입가에 미세한 변화가 일었습니다. 미소라 하기에는 슬픔이 섞여 있었고 슬픔이라 하기에는 차가움이 있었습니다. 알겠다. 서류를 가져다 놓아라. 연희는 창 너머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양의 하늘은 높고 넓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무렵 박씨 가문에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연희를 내보낸 뒤 마님은 군수의 딸과의 혼사를 서둘렀습니다. 그러나 그 군수가 갑자기 파직되면서 혼담이 하루아침에 허물어졌습니다. 마님의 첫 번째 계획이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치영이 대과를 보기 위해서는 유력한 천거가 필요했습니다. 박참판이 살아계실 때는 한양의 인맥이 단단했으나 참판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어 그 연줄은 진작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마님은 사방으로 편지를 보냈습니다. 한양의 옛 지인, 친정의 인맥, 이웃 고을의 양반가. 돌아오는 대답은 미적지근했습니다. 박씨 가문이 예전 같지 않다더군. 며느리를 내쫓았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졌다는데 인심이 좋지 않습니다. 마님은 이를 갈았습니다.
며느리를 내보낸 것이 소문이 되어 자기 발목을 잡을 줄은 몰랐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큰 재앙이 닥쳤습니다. 박씨 가문이 대대로 경작해온 논 20여 마지기에 대해 이웃의 부호가 소유권을 주장하며 관아에 소송을 걸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부호는 박찬판이 살아계실 때는 감히 꿈도 꾸지 못했으나 이제 가문의 힘이 빠진 것을 눈치채고 이빨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큰일입니다. 논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치영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논은 우리 가문이 3대째 경작해온 것이야. 하지만 문서가 불분명합니다. 아버지께서 돌아가시면서 정리를 못하신 부분이 있어서 마님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습니다. 논을 잃으면 박씨 가문의 생계가 위태로웠습니다. 양반가의 체면은커녕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워지는 것이었습니다. 상급 관아에 청원을 넣어야 합니다. 한양이라면 누구에게 넣어야 하느냐? 치영이 수소문한 끝에 알아낸 바가 있었습니다. 이 고을의 토지 소송을 관할하는 상급 관청이 한양에 있는데 그 일을 실질적으로 처리하시는 분이 좌이정 대감댁이라고 합니다. 좌이정? 네. 조정에서 물러나셨으나 아직 영향력이 막대하시다 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좌이정 어른의 손녀분이 가문 살림을 맡아 모든 일을 직접 처리한다는 소문입니다. 마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좌이정 대감이라면 우리 가문을 살릴 수 있겠구나. 당장 한양으로 올라가자. 마님은 한양행을 서둘렀습니다. 치영과 함께 짐을 꾸리고 가마를 준비했습니다. 가문에 명운이 달린 일이었습니다. 한양까지 가는 길은 멀었습니다. 가마에 앉은 마님은 흔들리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문득 연희가 떠올랐습니다. 지금쯤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어느 산골에서 약초나 캐고 있겠지. 갈 곳이 어디 있겠나?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한양에 도착한 마님과 치영은 좌이정 대감의 저택을 찾아갔습니다. 높은 돌담과 우람한 대문 앞에서 마님도 숨을 고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자신의 가문이 대단하다 여겼으나 좌이정 댁의 규모 앞에서는 절로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박씨, 가문에서 오셨습니까? 문지기가 물었습니다. 네, 토지 소송건으로 청원을 드리러 왔습니다. 잠시 기다리십시오. 한참을 기다린 끝에 하인이 나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마님과 치영은 넓은 마당을 지나 객실로 들어갔습니다. 안주인 아씨께서 직접 만나시겠다 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안주인이라. 마님은 옷매무새를 고치고 치영은 각근을 바로잡았습니다.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여인이 들어섰습니다. 단정한 비단, 저고리에 은장도를 차고 등이 곧은 여인이었습니다. 얼굴에는 차분한 미소가 있었고 걸음 하나하나에 쉰이 넘은 마님도 올려다볼 수밖에 없는 품격이 실려 있었습니다. 마님은 인사를 하려고 고개를 숙이다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치영도 같은 순간에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 여인은 연희였습니다. 3년 동안 함지박에서 식은 밥을 받아먹던, 뒷산에서 지게를 지고 내려오던, 약탕기를 발로 걷어차여도 묵묵히 닦아내던 그 연희가 좌이정 대감 저택에 안주인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연희는 두 사람을 차분히 바라보았습니다. 오셨습니까? 그 한마디에 마님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너는 연희냐?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좌이정 대감의 손녀 정연입니다. 연희의 목소리는 3년 전 부엌에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던 그 목소리와 같은 사람의 것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치영이 한 발 앞으로 나섰습니다. 연희, 이게 어찌된 일이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먼저 말씀하시지요. 연희는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 앞에 마님과 치영이 서 있었습니다. 3년 전에는 연희가 서 있고 마님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정확히 뒤바뀌어 있었습니다. 마님은 입을 열려 했으나 혀가 입천장에 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치영이 겨우 말을 꺼냈습니다. 토지 소송건으로 왔습니다. 저희 가문의 눈이 알고 있습니다. 연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서류는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마님은 이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3년 동안 약초꾼의 딸이라며 함지박에 밥을 담아주고 약탕기를 발로 걷어차고 지게를 지워 산에 보내고 손님 앞에서 손톱에 흙을 들먹이며 짓밟았던 그 여인이 처음부터 이 나라에서 손꼽히는 세도가의 손녀였다는 것을 마님의 머릿속에 3년의 장면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발로 걷어찬 약탕기, 마당 한편에 함지박, 약초꾼의 딸은 풀뿌리 만지는 것밖에 모른다고 비웃었던 그 새벽. 하나하나가 가시가 되어 목구멍을 찔렀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네가, 마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끊어졌습니다. 할아버지께서 3년 동안 민간에서 살아보라 하셨습니다. 사람의 참된 마음을 보기 위해서였지요. 연희의 눈이 마님을 향했습니다. 그 눈에는 원한이 아닌 오래 참아온 사람의 슬픔과 단단함이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많이 배웠습니다. 특히 사람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마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치영이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연희, 정말 미안하오. 내가 잘못했소. 일어나십시오. 연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서방님은 제 출신을 부끄러워하셨지요. 밖에서 고개를 들 수 없다고 하셨지요. 어머님이 저를 내쫓을 때 한마디도 하지 못하셨지요. 아니, 하지 않으셨지요. 치영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서방님, 아니, 박유생, 연희가 고쳐 불렀습니다. 저를 내쫓으시던 그 입으로 이제 저에게 청혼을 올리러 오셨군요. 그 말에 치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마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연희야, 우리가 잘못했다. 진심으로 사과하마. 제발. 어머님. 연희가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3년 동안 저는 매일 새벽 우물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밥을 지어 안방에 드리고 저는 마당 한편 함지박에서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님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제사 때 저를 바깥 부엌에 가두고 그릇이나 닦게 하셨습니다. 친척 앞에서 안치에 앉힐 만한 아이가 못 된다고 하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마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연희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하인을 불렀습니다. 함지박을 하나 가져오너라. 잠시 후 하인이 작은 함지박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연희는 그 안에 밥을 한 덩이 담게 했습니다. 식은 밥 한 덩이가 함지박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연희는 그 함지박을 마님 앞에 놓게 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먹던 것입니다. 밥그릇도 아니었습니다. 드셔 보시겠습니까? 마님은 함지박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나무 그릇 안에 식어서 굳은 밥알이 담겨 있었습니다. 3년 동안 며느리에게 이것을 먹이면서 아무런 거리낌이 없었던 자신이 이제야 그 함지박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마님은 함지박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연희야. 치영도 이 말을 바닥에 대고 절을 올렸습니다. 연희는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토지 소송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이 소송을 도와드리는 것은 돌아가신 박찬판과 할아버지 사이의 옛 은혜 때문입니다. 어머님이나 박유생 때문이 아닙니다. 마님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연희가 하인을 시켜 보자기 하나를 가져오게 했습니다. 보자기를 풀자 종이 묶음이 나왔습니다. 박씨 가문의 바깥의 구석방에 남겨두었던 바로 그 처방전들이었습니다. 누군가가 가져다 한양으로 보낸 것이었습니다. 연희는 처방전을 한 장씩 펼쳤습니다. 종이마다 약재 이름과 분량이 정교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3년의 밤을 지새우며 한 글자 한 글자 적어 넣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의 처방이었습니다. 윤씨 마님이 오래전부터 앓고 있던 풍증, 그 풍증을 다스리는 약재 처방이었습니다. 마님은 그 종이를 읽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3년 동안 밤마다 약재를 다듬던 며느리가 자기를 짓밟는 시어머니의 병을 고치려는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약초꾼의 딸은 풀뿌리 만지는 것밖에 모른다고 비웃었던 자신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치영은 처방전의 글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3년 동안 아내 곁에 있으면서도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한 번도 들여다보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불을 켜고 앉아있던 아내에게 무슨 짓이냐고 묻지도 괜찮으냐고 묻지도 않았던 자기 자신이 견딜 수 없이 부끄러웠습니다. 연희는 처방전을 다시 묶으며 말했습니다. 이 처방은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3년의 시간이 담긴 것이니까요. 마님은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말했습니다. 연희야, 다시 우리 집으로 돌아올 수는 없겠느냐. 연희는 잠시 마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원한도 없었고 용서도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생각해온 사람의 고요함이 있었습니다. 어머님, 3년 동안 저는 그 집의 며느리가 아니라 마당의 개보다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돌아갈 곳이 아닙니다. 마님의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연희가 다시 말했습니다. 토직원은 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할아버지의 뜻도 그러하시고 무엇보다 돌아가신 박찬판의 눈을 남에게 빼앗기게 두는 것은 옳지 않으니까요. 마님은 울며 절을 했습니다. 평생 양반가의 마님으로 살면서 누구에게도 절한 적이 없는 사람이 3년 전 자신이 쫓아낸 며느리 앞에서 이 말을 바닥에 대고 있었습니다. 연희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결과는 서면으로 전하겠습니다. 마님과 치영은 비틀거리며 좌의정댁을 나왔습니다. 대문 밖에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정말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지영이 힘없이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 하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신 거야. 마님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기계도 위엄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한양에서 돌아온 마님은 사람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문의 체면을 입에 올리지 않았고 이웃 양반가 마님들의 모임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바깥의 구석방에 들어가 연희가 앉아 약재를 다듬던 자리를 바라보며 하루를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종에게 말했습니다. 내일부터 내 밥은 함지박에 담아다오. 마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연희가 먹던 대로 담아달라 했다. 종은 놀라 눈이 둥그레졌으나 마님의 뜻을 거스를 수 없었습니다. 마님은 마당 한편 연희가 앉던 그 자리에 앉아 함지박에 식은 밥을 먹었습니다. 한 숟갈을 뜨는데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을 3년 동안 먹인 것입니다. 매일 몇 끼 3년을 치영도 과거 공부를 손에서 놓았습니다. 글을 읽으려 해도 연희의 얼굴이 글자 위에 겹쳐져 한 줄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뒤 좌의정 댁에서 서면이 왔습니다. 토지 소송은 박씨 가문의 편을 들어 처리되었습니다.
논 20여 마지개는 원래대로 박씨 가문의 소유로 확정되었습니다. 서명과 함께 작은 보자기 하나가 딸려왔습니다. 마님이 보자기를 풀자 안에는 약재 한 봉지와 함께 짧은 글이 적힌 종이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연희의 글씨였습니다. 어머님, 풍증에 좋은 약재입니다. 몸을 돌보십시오. 마님은 그 한 줄을 읽고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3년 동안 함지박에 밥을 담아주고 약탕기를 발로 걷어차고 약초꾼의 딸이라 짓밟았던 며느리가 가문이 무너질 위기에 논을 살려주고 자기 병을 걱정하여 약재를 보내온 것입니다. 취영도 그 편지를 읽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자신이 부끄러워했던 사람이, 자신이 등을 돌린 사람이 끝내 자신의 가문을 지켜준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연희는 한양에서 정좌이정 가문의 살림을 맡아 꾸려나갔습니다. 할아버지가 세상을 뜬 뒤에도 가문을 흔들림 없이 이끌었고 연희의 이름이 고을마다 알려졌습니다. 약재에 밟고 사리에 바르다 하여 연희를 찾아오는 사람이 늘었고 한양의 세도가들도 연희의 의견을 구했습니다. 산골에서 약초를 캐던 집딸이라는 소문을 아는 이는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희는 그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제 어머니는 산에서 약초를 캐어 팔며 저를 키우셨습니다. 그 손으로 제게 약재 다루는 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연희의 어머니도 한양으로 모셔왔습니다. 거친 손에 고운 기름을 바르고 따뜻한 방에 모시고 몇 끼니 따뜻한 밥을 올렸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찬밥 드실 일은 없을 겁니다. 연희가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얼굴을 바라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한편 박씨 가문의 윤씨마님은 연희가 보낸 편지를 벽에 걸어두었습니다. 어머님, 풍증에 좋은 약재입니다. 몸을 돌보십시오. 그 한 줄이 마님의 남은 날들을 지배했습니다. 매일 그 글을 보며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를 되새겼습니다. 치영은 과거를 포기하고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가끔 연희가 밤마다 적던 처방전이 떠올랐습니다. 3년 동안 자기 곁에 있던 사람이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눈앞에 있을 때는 보지 못하고 잃고 나서야 비로소 보인 것이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마님이 풍증이 깊어져 자리에 눕게 되었다는 소식이 한양까지 전해졌습니다. 연희는 직접 약을 지어 사람을 보냈습니다. 3년 동안 밤마다 다듬고 적어두었던 그 처방대로 약을 다려 따뜻한 솜이불 한 채와 함께 보냈습니다. 이불 안에는 쪽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으니 약을 빠뜨리지 마십시오. 원망은 이미 내려놓았습니다. 마님은 이불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내가 발로 걷어찬 약탕기를 그 아이가 끝내 다시 다려 보내는구나. 옆에 있던 취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연희는 처음부터 우리보다 큰 사람이었습니다. 마님은 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지 못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마님의 병이 깊어져 마님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 어느 날 마님은 치영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내가 죽거든 연희에게 전해라. 미안하다고. 3년 동안 내가 사람 대접을 하지 못했다고. 다음 생이 있다면 그때는 내가 연희의 종이 되겠다고. 치영은 어머니의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마님은 눈을 감기 전 벽에 걸린 연희의 편지를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 풍증에 좋은 약재입니다. 몸을 돌보십시오. 그것이 마님이 마지막으로 본 글이었습니다. 마님이 세상을 뜬 뒤 치영은 한양으로 올라가 연희를 찾았습니다. 좌의정댁 대문 앞에서 치영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예전처럼 청원을 넣으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연희가 나왔습니다. 오셨습니까? 어머니가
돌아가셨소. 연희의 얼굴에 잠깐 그늘이 지나갔습니다. 마지막에 이 말을 전해달라 하셨소. 미안하다고, 3년 동안 사람 대접을 하지 못했다고, 다음 생이 있다면 연희의 종이 되겠다고. 연희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허리춤에서 옥패를 꺼냈습니다. 3년을 함께한 그 옥패를 손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옥패를 품에 감추고 3년을 버텼습니다. 연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원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나고 보니 어머님도 당신의 세상 안에 갇혀 계셨던 것이었습니다. 치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오, 연희. 돌아가신 분께 원망을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연희가 말했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무엇이요?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옷과 이름을 보지 마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이 3년 동안 제가 배운 것이고 어머님이 끝내 깨달으신 것입니다. 치영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연희도 고개를 숙여 받았습니다. 치영이 돌아가고 난 뒤 연희는 홀로 방에 앉아 옥패를 바라보았습니다. 옥패에 새겨진 가문의 문장이 등잔불에 빛났습니다. 연희는 옥패를 나무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3년의 시간을 함께한 이 옥패는 이제 더 이상 허리춤에 감추어야 할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연희가 누구인지는 옥패가 아니라 3년을 견뎌낸 그 시간이 증명해주고 있었으니까요. 창밖에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한양의 하늘은 높고 봄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연희는 창을 열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참을 것도 증명할 것도 없었습니다. 3년 동안 함지박에서 밥을 먹으며 약상자 앞에 앉아있던 그 여인은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을 겉으로 보고 업신여기는 자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게 된다는 것을, 그리고 모진 세월을 견뎌낸 자에게는 마침내 제 자리가 돌아온다는 것을. 옛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났습니다.